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박빙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선거 막판의 변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부장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독 이번 선거에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중간에 사퇴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격 사건도 있었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라운드업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들 아시고 있겠지만은 또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지만은 정말 역대급 박빙의 그 레이스를 두 후보가 펼치고 있고요. 그 역대급 박빙이라는 건 그만큼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그 민주당과 공화당 혹은 트럼프와 해리스를 중심으로 많이 양분돼 있다. 양분돼 있다는 건 그만큼 갈등과 진영 대립이 굉장히 심하고 요새 우리나라에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은 정서적 양극화,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미워하는 그런 풍토가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중간에 교체됐잖아요. 네. 보면은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에 저격당하면서 얘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바이든에 대한 사퇴 압박이 많았고 또 TV 토론을 거치면서 바이든의 인지 능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 대선 대통령이 그 재선을 앞두고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그 후보를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쟁할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두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두 후보를 둘 다 싫어하는 더블 헤이터, 그러니까 둘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게 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예전에 우리 선거에서 이제 비호감 대선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차선책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싫어서 이쪽을 찍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거도 선거지만은 과연 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보면은 지금 총칼을 안 들었지만 미국에서 사실 총을 들고 2020년 대선 때는 의사당 난입 때 했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총기 규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진 않으니까 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선거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은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을 이 대비해 놨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퓨 리서치 조사 보니까 과연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이거나 해리스가 이겼을 때 상대 후보가 승복을 할 것인가의 조사에서 사실 보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해리스는 그래도 70% 이상이 승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트럼프가 패배하게 됐을 때 트럼프가 과연 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70% 이상의 유권자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또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갈라져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양당이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싸우는 게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싫으냐 이런 선택을 하는군요 지금.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 그다음 백인과 흑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종과 성별로 후보가 갈리고 또 연령대도 어떻게 보면 78세 고령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0 정도 된 세대 그다음에 그 인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갈리다 보니까 더 대조적으로 이 균열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만 그 트럼프가 역시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 2020년이었죠. 그때 선거에 4년 전에 백악관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 해요. 직전 대선과 이번 대선과의 어떤 차이점, 특징 이걸 대비시킨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2020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4년을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미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다. 뭔가 그다음에 대외관계 측면에서도 동맹과의 미국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는 사실 보면 7개 경합주 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빼고 그 바이든이 다 이겼거든요. 그만큼 손쉽게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 스스로도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4년을 거치면서 미국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 민주주의가 위기다. 미국의 그 국제사회에서 리더십도 위기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들어와서 했던 얘기가 미국이 국제사회에 컴백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4년을 지나면서 미국의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국제 경제가 다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지만은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 미국에서 선거에서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물가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러거든요. 특히 기름값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통과시키긴 했지만은 여전히 기층에서 서민들이 느끼기에 중산층 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과연 트럼프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그런 거를 트럼프가 잘 파고들다 보니까 지난 4년과는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우리가 이제 7개 주를 계속해서 뭐 한국이든 미국의 언론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7개 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2016년에는 트럼프가 그 소위 이제 그 블루 스테이트라고 하는 전통적 블루 스테이트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의외로. 근데 2020년에는 거기를 다 수복하고 바이든이 거기다 추가로 아리조나, 네바다, 그다음에 조지아까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빼고. 근데 이번에는 보면 여론조사 나오는 거를 다들 보셨겠지만은 다 그 7개 주가 다 박빙이고 어디 하나 해리스가 바이든을 계승하는 해리스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다 하는 데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당히 정서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 지지율 자체가 40%를 못 넘길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그거를 함께하는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그 바이든의 레거시를 어떻게 그 방어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합주에서 이제 뉴욕타임스의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뉴욕타임스 시에나데이에서 조사한 거죠. 그 4승 2무 1패 7곳 중에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 누가 유리한 겁니까? 지금 그 보면 해리스가 여전히 유리하죠. 근데 주별로 좀 살펴보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주 4곳에서 이제 해리스 대통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약간 우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 이내 안팎으로 우위입니다.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49%였고 46, 트럼프가 46이었고요. 그러니까 3% 포인트 앞섰죠. 노스캐롤라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48%로 2% 포인트. 그다음에 위스콘신에서는 49%로 2% 포인트. 조지아에서도 48%에서 프로로 1% 포인트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 어제 보도를 했는데 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죠. 7개 경합주 중에서 이 4곳이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4곳이 해리스가 앞서고 트럼프가 3곳이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막판에 굉장히 혼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원샷 서베이잖아요. 오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오차 범위 내니까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보기는 어려울 거고 하나의 큰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한 9월 달까지 이제 후보가 바뀌고 해리스가 나오면서 뭔가 다르다 하면서 그 해리스 쪽으로 뭐 538 같은 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면은 뭐 100번 시뮬레이션 하면 60번은 해리스가 이긴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면 10월 달엔 다시 해리스가 캠페인을 잘 못한다. 그다음에 흑인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뭐 최근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10월 달에는 또 다시 그런 시뮬레이션 보면은 트럼프 쪽으로 살짝 또 기운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추세인 것 같고요. 그만큼 박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는 여론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과학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우리 미국의 그 주요 경합주나 그 미국의 유권자 구성을 보다 보면은 도시랑 농촌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좀 인구가 분산돼 있는데 거기를 여론조사 과연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농촌 지역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반면에 도시 지역에는 되게 밀집돼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피츠버그나 그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지도 이렇게 보면 거긴 다 파랗고 나머지는 다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여론조사가 표집을 이분하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16년과 2020년 그 대선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를 봤을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다 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나왔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상당 부분 선전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추세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가 우세하다. 전국적으로는 그 하리스가 약간 우세하지만 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막판에 박빙의 판세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칠지. 다들 얘기하시기로는 가장 중요한 투표율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 높다 그러는데 사전 투표율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 아침에 보니까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7,500만 명이 벌써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이대로 가면 47% 득표율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 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편 투표 가지고 부정선거 얘기도 했었잖아요. 4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도 공화당도 뭐 사전 투표 열심히 하라 그래서 사전 투표 한 사람들 그 조사한 거 보면은 반드시 뭐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켜볼 만한 건 뭐냐면요. 2020년 이후 대선에서 우리가 그 아들 부시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봤긴 했지만은 사실 그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 전국 투표에서 승리한 게 2004년밖에 없습니다.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에는 부시가 이겼지만은 사실 전체 국민 투표에서는 엘고가 이겼거든요. 2016년에도 트럼프가 이겼지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유권자 지형이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걸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겠죠. 유색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백인이 소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사회 인구학적 배경으로 유권자들을 나눠서 투표율을 봤을 때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백인, 그다음에 학력이 낮은 사람들, 여성 이렇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그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2020년이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선거들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선거를 했지만은 60%를 훌쩍 넘겼어요. 대부분의 선거에서 50%였지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들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표해가지고 아니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그러니까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평소에 투표하지 않는 사회 계층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은가.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들이 더 많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투표율이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해리스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론들을 잘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했던 흑인 유권자층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흑인 남성들의 지지가 낮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요새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G세대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6년에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과연 그 여성 그 대통령에 대한 게 있는 것인가는 얘기도. 왜냐면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17개 주에서 한 번도 여성 상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답니다. 17개 주에서. 그 다음에 18개 주에서는 여성 주지사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18대 의회에서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서 여성은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흑인 대통령은 가능했지만은 여성에 대한 벽은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 때 2016년에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해리스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해리스가 그런 게 있대요. 이번에 보면 2022년에 바이든이 인기가 되게 없었지만은 그 로 버서스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dobs 판결.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집권기에 대법원을 굉장히 보수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화시키면서 바로 했던 가장 기념비적인 판결 중에 하나가 낙태권을 박탈한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2022년 그 중간 선거를 바이든이 그래도 선전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이슈가 되는 게 격전주 중에 하나인 아리조나주, 네바다주에서도 그 낙태권에 대해서 여성의 그 권익을 묻는 그 주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거든요. 아, 이번에 같이. 그렇죠. 네. 10개 주가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성의 숨은 표들을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백인 여성들이 전체 유권자 구성 대비 인구학적 배경할 때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들이 보수적인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사일런트 해리스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낙태권에 대해서 해리스가 많이 민주주의와 연계해서 자유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그런 숨은 여성 표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다면은 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 많은 변수와 예측 불가능성이 함께 가는 것들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막판 유세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크게는 말씀하신 7월 달이었나요? 그 트럼프가 이제 피격된 펜실베니아에서 그때는 저는 사실은 그 AP 통신의 사진 한 장 성조기를 들고 피 흘리는 예, 그냥 펠리시나 받을 거라니까. 네. 아까 그걸로 역사적인 사진. 그걸로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참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저기 아까 말씀하신 백인 흑인도 있지만 푸에르토리코 예. 또 쓰레기 발언도 예. 있었고요. 그 지난주 코미디언이 무슨 뉴욕 네. 그 찬조연소에서 그렇게 예. 일단 해리스가 이제 미시간주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1월 3일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보도가 된 건데 여러 가지 미시간 주립대 대학생들 만나면서 이제 기후 변화, 총기, 폭력, 낙태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이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득을 벌였고요. 같은 날 펜실베니아에서 역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격전지기의 격전지기도 하고 예. 본인이 이제 그 충격을 먹고 예. 거기에 어떤 그 전기를 마련했던 곳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 문제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유리 너머에 있다. 그냥 펜실베니아 그 피격 이후에 이제 그 유리막을 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 뒤에 기자들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를 총 맞아도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주의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학력 수준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학력 수준이 낮고 음모론에 취약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멘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팬덤 정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발언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된 게 하나가 뭐냐면 아까 펜실베니아도 나왔지만은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독립주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치령에서. 그렇죠, 자치령에서. 근데 거기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히스패닉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해지고 그러다 보면 상원 의석이 연방 상원에서 2석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또 그다음에 선거인단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공들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40만 명인가 푸에르토리코의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 미시간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블루월이죠. 근데 이제 그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미시간주에는 또 아랍계 인구가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미시간주 가서 연설할 때 아랍계 그 대표자들을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또 했었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중동에서의 가자에서의 전쟁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실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게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유대인 표도 챙겨야 되고 이스라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슬림 표도 신경 써야 되는데 분명한 건 격전주인 미시간주에 보면은 청년들은 젊은 층 유권자 전통적인 민주당 표인 청년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또 거기다가 무슬림 인구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또 여성표 얘기했었는데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엊그저께인가 사람들이 많이 회자됐던 게 뭐냐면은 아이오와주라고 그 중서부에 굉장히 백인 위주의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경선을 제일 먼저 하지만 대표성이 없다 그래서 너무 공화당이나 백인 취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 그래서 막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해리스가 3% 4% 앞서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 니들이 여기를 무시했었는데 지금 중서부의 백인 위주의 주에서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벗어나서 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숨은 표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뭐 경각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참고로 유명 여배우죠. 로버트 줄리안가요? 예, 줄리아 로버츠. 친구가 이제 그 자기 남편은 공화당이지만 네. 자기는 이제 그 해리스를 찍겠다. 남편 몰래 그 민주당을 찍는 백인 여성들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낙태권이랑 그다음에 여성 최초의 여성 248년 250년 만에 최초의 여성. 그다음에 또 사실은 빌 클린턴하고 민주당 주류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힐러리 클린턴도 실패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또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의 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그 사람이 막았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다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가. 미국 민주주의는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해보려 그러는데 또 이 사람이 막는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젠더 이슈가 부각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낙태권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양념을 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또 이제 낙태권 주민 투표가 10개 주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살던 여성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 히든 보이스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아까 말씀 주신 이 푸에르토리코 그 쓰레기 발언이 뭐냐면 이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트럼프 지지 유세를 한 이 토니 한치클리프라는 코미디언인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말 그대로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다. 그게 푸에르토리코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 발언이 돼서 논란이 됐죠. 상당히 초치는 발언인 게 사실은 펜실베이니아를 굉장히 공들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그 소수 인종 그 마이너리티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화하고 있다는 그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또 그걸 갈라치기를 잘하잖아요. 2020년 선거에서는 BLM, 그러니까 흑인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BLM이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흑인들만 신경 쓴다. 라티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아시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갈라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유색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모든 히스패닉은 다 민주당 성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플로리다주도 알 수 있지만은 쿠바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같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싫어서 넘어온 히스패닉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색인종들의 분화 가운데서 트럼프를 도와주러 나온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숨은 표들을 쳐내는 것들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참고로 이 미국 베팅 사이트가 이번 대선에서 뭐 합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폴리마켓이라는 이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누가 이길 것이냐 베팅하는 거죠. 그 베팅이 많은 쪽이 돈을 많이 걸게 되는데 이게 추이를 보면 트럼프 계속 앞섰다가 지금 좀 격차가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벌어졌는데 오늘 지금 이건 실시간 조사입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4일인데 오전 10시 지금 트럼프가 54.4% 승리 가능성을 점쳐 있고 그다음에 해리스는 45.6%입니다. 이게 60에서 40%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격차를 좁히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의 트렌드도 9월달, 10월달에 다시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좀 많이 지지되고 그다음에 아까 줄리아 로버츠도 얘기했고 뭐 버락 오바마의 미셸 오바마의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지지를 많이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또 보면 암호화폐도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 또 트럼프와 같이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확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연동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대중의 어떤 센티먼트, 정서를 잘 반영하는 지표가 아닐까. 그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사실 보면은 누가 100%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되게 섣부른 것 같습니다. 변수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 두 개의 전쟁. 예. 이 어떤 변수가 될지 북한의 그 우크라이나 파병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말씀하셨는데 경제 제가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 그 해리스로 교체됐을 때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더 경제가 낫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마지막 조사죠. 이제 10월 달이죠. 그때는 또 트럼프가 더 역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두 개의 전쟁과 경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 미국 대선에서 사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보면은 왜냐면은 뭐 예전에 아버지 부시가 예를 들면 부통령도 되고 CIA 국장도 하고 아카한소 주지사인 클린턴 나왔을 때 보면은 막 저 아버지 부시가 네가 외교를 하냐 대외 정책에 대해서 시골 촌뜨기 가가지고 무슨 대통령 하냐 그랬는데 그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했죠. 근데 바이든이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특히 체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통과시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일반 시민들,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체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 사실 제가 보기엔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50여 명,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이 억만장자들이 누구에게 더 돈을 많이 냈는가 봤을 때도 보면은 의외로 트럼프가 아니라 그 해리스한테 돈을 많이 냈다. 그건 제가 보기엔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해리스와 트럼프를 비교했을 때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경제는 물론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에서 물가가 오른 거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이 화폐 그거는 다 중앙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독립적인. 근데 결국은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예측 불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바이든과 해리스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측 가능한 한도에서 흘러간다는 얘기고 다만 트럼프는 오면은 지금 보면 관세 얘기도 굉장히 뭐 종잡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갑자기 보면은 난데없이 김정은이랑 얘기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있어서는 그냥 오든 흐름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해리스가 더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서 바이든 정부를 패싱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보면 주요 나중에 뒷감당이라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해리스 입장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계표랑 그 중동 무슬림표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렵고 근데 다만 트럼프는 내가 들어오면 그냥 이 전쟁 바로 끝내겠다. 얘기하고 잘 원만히 끝내겠다. 다 만족스럽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들어가면 다 잘 끝내겠다 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위기 이런 것들 많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해리스와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어해야 될 것들이 많은 반면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 여러 가지 역량의 어떤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내가 하면 다르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관심은 그래도 이 북한 문제 아무래도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는 뭐 본인이 뭐 유일하게 그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왔다 이런 걸 뭐 떠올리고 다니고 뭐 굉장히 김정은과 친하다 이러고 있어서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동맹 그 운반국가의 동맹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두 후보의 그 한반도 정책이랄까요? 이런 좀 차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으로 이어질 때 보면은 피보트 에이시아도 있었고요. 아시아로의 회귀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기조는 이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은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에서 우선 중국의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가운데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 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보면은 오바마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바이든 때도 그랬고 북한 문제에 사실은 크게 관여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뭐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고 북한이 바뀌기 전까지 사실 크게 거기다 에너지를 쓰진 않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잖아요. 지난 뭐 4년 동안 북미 관계 측면에서 크게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북한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뭐 ICBM 그 발사 실험이나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람들이 일각에서 그래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같이 뭐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고 베트남에서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는 또 종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김정은도 또 종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그 대한민국을 패싱한다거나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보면은 적어도 해리스와 트럼프 같은데 보면은 동맹을 더 존중하는 태도는 민주당과 해리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의 외교 노선은 뭐 미국이 우선 마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은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굉장히 막무가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구현될지 모르지만은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1조에서 2조 가까운 돈을 매년 분담하고 있는데 뭐 13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디 한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죠? 그거 보니까 보면은 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고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중요한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한 그 남편 쪽의 가족이 또 보면 동성가요? 뭐 한국계랑 결혼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재미 한인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한 역할에서 굉장히 크게 알고 있다 자기도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보면 자기가 DMZ 와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한 것처럼 뭐 사실은 저는 뭐 어느 일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해리스와 민주당 그 정부가 계속 가게 된다면은 그래도 한미 동맹의 어떤 기존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것 같지만은 트럼프가 된다면은 이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좋을 때 상당히 좋겠지만 불안할 때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그 더그 햄 호프 변호사인데 그 동생의 부인이 그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카가 그러니까 예. 한국계가 되는 거죠. 예, 시대 조카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 팬덤 정치 예. 양극화 이게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투표 양상도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안티 태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팬덤 정치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정치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얘기하고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차이는 그쪽은 총이 허용되고 이쪽은 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도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건드린 것도 총칼이었고 뭐 배현진 의원 것도 뭐 이렇게 뭐 때리고 했었죠. 근데 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은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스쳐갔지만은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에서도 뭐 총기 골프장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앨런 머스크가 잘못 말했었잖아요. 왜 저쪽은 총기 사건이 왜 자꾸 이쪽에서만 나느냐 이런 것만큼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정치 양극화가 심해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선진국 얘기할 때 미국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그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TV 토론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서로에 대해서 뭐 루저, 서커, 그러니까 뭐냐면 패배자, 호구, 디스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너 실패한 대통령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정서적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도 그런 단어를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그 하버드 정책학 교수죠. 그 즈블렛하고 레비츠키가 쓴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그 당시에 미국을 얘기로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 리트머스 테스트 얘기 나왔었던 건데 거기서 뭐냐면 이 민주주의가 번창하던 미국이 어디 갔는가 이런 얘기 나왔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게 결국 뭐냐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것은 헌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규범이라고 얘기했어요. 규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놈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호 존중과 관용, 그 다음에 제도적 자제거든요. 그러니까 금도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금도를 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심각하다. 물론 거기서 뭐 차이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팬덤 정치의 원인을 양극화라고 얘기할 때 양극화에서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얘기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서적 양극화는 다 심하다. 다만 이념적 양극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그 정도는 심하지 않고 미국은 이념적 양극화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미국이 뭐 민주주의 교과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미국 제도를 많이 그 따온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또 세세히 들여다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직접 선거에서 득표는 많이 받았는데 예. 선거인단이라는 제도 때문에 대통령을 또 다른 예. 불에서 가져가고 또 얼마 전에 보면은 또 투표하면서 불이 나고 막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좀 후진적인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양극화나 팬덤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미국 정치의 전국화, 내셔널리제이션을 얘기하거든요.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 그 연방 헌법을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50개 주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때 사실 주 밖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뭐 교육, 치안 이런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뭐 경찰, 소방 이런 것들 거의 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다 보면은 법이 다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도 거의 주 단위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주는 또 빨리 뭐 그 개표가 되고 어떤 주는 더디고 또 어떤 주는 이렇게 되고 어떤 제도를 따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게 주 단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왜 선거인단 제도를 복잡하게 쓰냐 그러는데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쓰다 보면은
인구 많은 주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인구가 적은 주들은 목소리를 못 내게 되니까 미국 연방주의의 독특한 특징이 결국은 그런 레거시가 선거인단 제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보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 위주로 가긴 하지만은 알래스카, 와이오밍, 노스 사우스 다코타 이런 데들은 사실 보면 선거인단 표가 3표거든요. 선거인단 표가 3표라는 거는 상원 의원은 다 모든 주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원 1명이라는 건 그만큼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들은 과연 앞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이 미국의 연방주의의 전통에서 본다면 선거인단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들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그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뭐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 되면 이제 누가 됐든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세계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이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가 되든 내년에는 뭐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전망하실 어떤 지점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 노멀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래 자꾸 그러잖아요. 보면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도 미국 내 선거 결과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소요와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거를 견뎌내고 감내하고 회복해낼 수 있을까 생각 하나의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미국은 어쨌거나 전 세계 최대 강국이잖아요. 보면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그렇고. 근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은 그것의 여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북한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요. 중동 전쟁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슈가 되는 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반도체법 그다음에 IRA 이런 것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맞춰갔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 거기서 만약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 전기차 그 배터리에다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미국에다가 그 공장을 만드는데 보조금을 주냐.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크게 관세를 매기면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절대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난 4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야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뉴 노멀이었다는 게 아마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누가 되든 미중 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은 하나의 상수가 될 거다. 트럼프는 뭐 보면은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60% 70% 관세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과 해리스는 아닌가? 중국을 견제하긴 하지만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는 두 후보 측이 차이가 없지만은 단 하나의 그걸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바이든은 뭐 가치 동맹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 리더십이라는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케어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 그러니까 미일 동맹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나토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지만은 트럼프는 거기다가보다 그런 것보다는 중국을 견제하지만은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마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동맹국들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먼저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접근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서는 두 후보나 두 진영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인가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이제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고 10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중국은 더 많이 해서 이제 그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IMF에서도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 우리나라 GDP의 0.6%가 하락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양극화와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로 이제 그동안 이끌어왔던 WTO 체제가 무너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위기감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정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정치를 들여봐도 그 미시간주에서 사실은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 러스트벨트에서 2016년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던 것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 제임스의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그 나프타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많은 제조업 그 베이스를
멕시코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인 워킹 클래스들을 트럼프로 이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나오고 미국의 우선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잘 드러내려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 미국의 경제이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국제 환경적으로 신냉전이나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고조되다 보니까 뭐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체인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어져던 자유무역 체제나 WTO 체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판도를 보면은 지금 봐서는 사실은 해리스가 방어해야 될 게 많죠. 지금 그래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러스트벨트는 여론조사가 그래도 꾸준히 1, 2% 오차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데 썬벨트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더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그 선거인단 득표 보면은 226표거든요. 민주당 계속 고정적으로 260표, 200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펜실베니아 19표, 그 다음에 미시간주 그 15표인가? 그 다음에 위스콘신 10표 하면은 딱 270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이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19가 됐든 15가 됐든 하나라도 이탈하게 되면 해리스는 썬벨트에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리스는 어쨌거나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역대 부통령 중에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경우들이 몇 개 없어요. 보면은 사실은 바이든도 하나 텀을 지났고요. 그다음에 닉슨이 아이젠하워 때 부통령인데 거기도 한 번은 지고 다시 됐고요. 해리스가 과연 그러한 어떤 그 징크스와 그다음에 그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유산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 대선이 그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그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국제 정세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책 흐름에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